비전문가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전문가를 비전문가가 가르치고 있는 이 꼬라지가 과연 정상인가 싶어서 전문가의 수준으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그리고 낱낱이 좀 덤덤하게 이렇게 풀어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GZSS라는 지금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이 인터넷 방송의 대표이사입니다. 원래는 여객선 선주감독이었죠. 뭐 학교를 고등학교 대학을 다 그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천 소재에 있는 모 여객선 회사에서 만 9년간 여객선 개조를 세척을 진행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그냥 세월호와 같은 여객선을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다뤄왔고, 이 분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뭐 상선은 많이 있지만 여객선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그 관련 그 전문가가 거의 뭐 없다시피 하죠. 물론 세월호 도면 참여도 제가 관여를 했고, 세월호 하면 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나 세월호 이 지긋지긋했던 교통사고, 좋을 것 없는 사고가 이 나라를 만 4년이 넘도록 뭐 그냥 붉은 바다에 침몰시키고 있죠. 이걸 누구도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되는데, 그 착한 척하기 좋아하는 대한민국 국민성 때문에 사고가 사고로 끝나지 않고 지금 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가짜가 진짜보다 우대받고 비전문가가 전문가보다 돈을 더 벌어가는 이 미친 세상 꼬라지 때문에 저 같은 배로 밥을 벌어먹었던, 더군다나 여객선을 벌어먹었던 사람이 대접을 못 받는 세상이 됐죠.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세월호 때문에 망해가고 있거든요. 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김재동, 김어준, 주진우, 심상철, 이종인, 문재인, 그리고 박지원, 추미애 포함해서 니들 여객선 잘 압니까? 일단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분들, 여러분 여객선 잘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노도 한 번 안 저어본 인간들이 아니 뭐 사고 나고 난 이후에 여객선들을 엄청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 저같이 반평생을 뱃밥만 먹고 배를 위해 살고 배를 위해서 공부를 해왔고 그 여객선을 개조하고 운항하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런 자격도 없는 비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마치 진리 있냐? 인터넷에 떠도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명백히 가짜 뉴스죠. 이 방송은 민주당이 200 몇십 건을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정당 정치인이라는 인간들이 가짜 뉴스 TF팀을 구성해서 고소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역사 이래 이런 정당은 없었습니다. 역사 이래 이런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뭔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정당 정치인이라는 건,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의 그 어떤 비판 앞에서도 겸허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비판이 없는 정치인과 정당인들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민주당이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으로 여러분에게 고소고발을 하고 있는 지금 작금의 실태를, 이것이야말로 명백히 주권 탄압이자 인권 탄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지를 못해요. 부탁드리건대 민주당 모니터링 요원들은 반드시 저를 가짜뉴스라고 고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문가가 전문가 대접을 못 받는 이 세상에서 당신들을 사법 법정 앞에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여객선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를 상대로 법정에서 무엇이 가짜인지를 다투게 될 겁니다. 반드시 고소를 해주세요. 법정에서 봅시다. 이 세월호 사고, 결론부터 말하면 교통사고입니다. 이게 새로울 게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십 명, 많게는 몇백 명이, 그리고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어선이 뒤집혀서 사람은 죽어왔고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은 죽어왔으면 자동차 사고는 자고 일어나면 일어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그리고 꽃 같은 생명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죽어나가고 있어요. 세월호가 이 사고보다 많이 특별한 사고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사고지만 많은 꽃 같은 학생들이 죽었고 그 학생들이 구조가 될 수 있었음에도 안타깝게 죽었기 때문에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을 포함 꽃처럼 자라진 그 아이들을 위로했던 겁니다. 거기서 멈췄어요. 대관절 이 사고에 어떤 정치인이 들어올 틈이 있었고, 이 300명의 아이들과 일반인들의 소중한 목숨을 가지고 누가 이것을 정당 정쟁화 시켰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자가 누군지를 명백히 알고 지금 현재 세상이 이성과 감성이 대립하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착하다고 세상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착한 척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좋아지지를 않아요. 때로는 잔인해야 할 때도 있고 냉정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국익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가끔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10수년 시간에 걸쳐서 정치 양아치들이 여러분에게 무분별한 착함을 강요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별력 없이 착하면 좋은 것이라고 믿어왔고 착한 게 옳다고 오해하고 계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하다고 해서 옳은 것이 아니에요. 진실하고 맞아야, 때론 아프고 뼈아파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음은 옳은 것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제 얼굴에 침을 뱉든지 혹에 목에다가 칼을 꼽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이기적인 인간들임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세월호 사고는 너무 많이 아세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몇 시에 몇 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거 의미 없죠. 세월호 사고 키워드는 바로 이 불법 개조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제 도입 전 세월호입니다. 나미노우에오 2013년에 도입을 해서 2014년 초에 개조를 완료해가지고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이 바로 불법 개조라는 키워드입니다. 불법 개조라는 키워드가 이 배를 이렇게 개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 개조가 성립이 되려면 이 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승인받는 국가기관 한국성급이겠죠. 한국성급의 권고사항을 그리고 도면 승인을 무시해야 이 불법이라는 것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배가 여기로 오기까지 과연 모든 국가기관의 가이드라인과 검수기관을 다 무시했냐?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 제가 좋은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성급에서 발행한 여객선 세월호 관련한 2014년 5월 검사 보고서입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보시면 여객실 증설 및 선수램프 제거에 따른 보건성 평가, 제조 후 등록검사, 최대 승선인원 여객선 증설 이 모든 차량 적재수와 평형수는 보시면 이런 도면을 통해서 이 도면을 제가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개조를 뚝딱뚝딱 용접을 하기 전에 이런 도면 검토를 통해서 한국성급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원이 도면을 봅니다. 오리지널 도면이고 이 이후에 이렇게 될 것이다. 가도면을 내고 가승인을 내고 현장에 내서 완료 도면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직접 승인했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즉 여기서 팩트체크, 세월호는 불법 개조가 맞는가? 팩트는 세월호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개조가 완료된 합법적으로 개조된 배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불법 개조라는 말은 어디에서 만들어졌냐? 기자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레기 천하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삼권 분립 세상이지 말 그대로 입법, 사법, 행정 아무 필요 없습니다. 고소도 기자가 하고 판결도 기자가 합니다. 심판도 기자가 합니다. 모든 것들은 기자에 의해서 시작되고 기자에 의해서 끝납니다. 이 불법 개조 키워드 또한 기자가 불법이라 하니 이게 불법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자가 여객선을 잘 아냐? 아니 배를 잘 아냐? 노도 안 지어본 놈들이 태반입니다. 배를 몰라요. 배를 모르는데 사고가 났대. 사고가 났으니 기사는 써야 하는데 개조를 했대. 얘들 머릿속에는 그냥 단순히 이겁니다. 아, 배가 개조를 해서 사고 났는데 좋게 적법하게 개조를 했으면 사고 날 리 없잖아. 그러니 불법 개조인가 보다 하고 보도를 내면 그게 불법 개조인 겁니다. 자, 이렇게 불법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배는 여객선이 개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설령이 노후됐다고 하는데 배는 50년도 씁니다. 관리의 문제예요. 중국에서 만든 배 5년 쓰다가 녹슬어버려서 버리는 배가 태반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만드는 배들은 30년짜리도 괜찮아요. 설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노후선박 불법 개조 하니 국민들 수준에 듣기 좋더라 해서 불법 개조가 된 겁니다. 실상은 배 한 척을 도입해서 투입하기까지 개조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도입을 하기 이전에 도면 검토 작업을 먼저 합니다. 이 배가 가지고 있는 적정한 퍼포먼스 디테일을 보고 이 배는 이런 식으로 이런 항로를 통해서 이렇게 운용될 겁니다 라고 해서 도면 검토를 거쳐서 도입 승인이 떨어지면 그 배를 가져와 가지고 개조 가승인을 냅니다. 개조 가승인을 내더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현장에 우리 서베이어들이 수십 명이 와서 봅니다. 봐서 이게 현장에서 구조 변경이 불가피하다 하면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기자가 불법이라 하니 불법이 되더라. 세월호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하게 개조돼서 투입됐던 그냥 별다를 것 없는 개조 여객선이었습니다. 자, 이 키워드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세월호가 도입을 할 때 굉장히 특별한 썰이 있어요. 저는
이 세월호 이런 배들이 도입되기 이전에 여객선을 많이 개조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새 배를 만들지 왜 여객선을 개조해서 오래된 걸 씁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여러분이 여객선 시장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에서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한국에는 국내 여객선, 평수구역선들은 아주 작아요. 시장이 아주 작은데 이런 대형 여객선들의 수요가 많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아봐야 10척 미만이에요. 그리고 배 한 척으로 한 회사가 운영하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이고, 국제 여객선, 중국과 개중국이죠. 개중국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선박이 대부분이고, 일본과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선박 정도가 단데, 이걸 모두 합쳐봐야 25척 미만입니다. 근데 이 신족 가격은 1,200~1,300억이 넘어요. 한 척. 그러면 1년에 기껏 해봐야 100 몇십억의 매출을 올리는 선박이 10년 벌어야 갚는 이 배를 기껏해서 10년 운용해봐야 또 배를 바꿔야 될 텐데, 이 채산성상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큼 장사가 잘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효율을 따지다 보니 당연히 성능 좋은 배들을 일본에서 가져와서 항로에 맞게 개조를 해서 쓰는 것이 이 업계의 상식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저는 세월호 사고가 나기 이전에 많은 여객선들을 일본에서 도입을 해왔고, 이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 관련 절차가 있습니다. 이 배가 도입 당시에 바이어들에게 우리가 가져와가지고 가장 경제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는 배인가, 그리고 채산성이 맞는 건가, 많은 고민들을 해서 적정하면 가격 네고세이션을 통해가지고 도입을 하는데, 도입 과정부터 개조 과정, 운항 과정까지 모두 선주감독이 합니다. 그 일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들입니다. 일반 카메라드나 찍고 댕기고 아가리나 트는 이 기자들이 이 과정 중에서 들어올 틈은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에요. 말씀으로 다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많은 사건 사고들도 존재하고, 이거는 선주감독은 회사 오너의 대리인, 즉 회사라는 게 영리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회사가 이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발상 자체가 매우 빨갱이스럽죠. 회사는 가능하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죠. 어떤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배를 모르는 오너를 대신해서 배를 아는 선주감독이 이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주감독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고 운항할 수 있는가가 숙명이죠, 숙명.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 그런 관점에서 고민하고 삶을 살아온 선주감독들의 인생을 감히 남 뒷담 하나 까기 좋아하고 연예인들 연애질하고 마약하는 거나 파고 다니기 좋아하는 그런 기레기 새끼들이 저의 인생과 견줄 수 있냐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시건방진가요. 망치로 대가리를 쪼개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댕이를 쪼사버려야죠. 자, 이 세월호가 도입 과정 중에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방송에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저와 연관되어 있던 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세월호를 개조를 했던 조선소가 이제는 다 말할 수 있습니다. 목포 소재의 원당 조선소라는 데입니다. CC 조선소, 플로팅 도크인데, 제가 해년마다 제가 담당하던 여객선을 그 도크에서 매 2월 달에 수리를 했습니다. 약 한 20일간 수리를 매번 하는데, 그 도크, 우리 배가 빠지면 세월호가 도입되기 이전에 시스터십인 오하마나오가 항상 거길 도크 입거를 했었어요. 그러니 선주 감독 사무실에 제 사무실과 그 구속된 세월호 담당 감독이 맞은편 방에서 매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도면 검토를 의뢰를 했고 제가 도와줬던 겁니다. 그러니 세월호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저한테 많은 의뢰를 했어요. 그 사람도 공교롭게도 암감독이었습니다. 이런 배를 도입을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는데, 이 배를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이 배입니다. 이 상태의 배를 이제 의뢰를 한 거죠. 이 배를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 톤에이지가 6,500톤인데 화물이 3,981톤인데 뭐 정원 뭐 이래요. 근데 이거를 국내에 도입해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하면 도저히,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경험이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절대 선주감독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안 나와요. 왜냐? 제주도를 피스톤 보예지를 한단 말입니다. 오하마나오와, 원래 오하마나오가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왔던 항로를 청해지운해오니 했는데, 아니 이 채산성 없는, 화물도 많이 못 싣고 하는 이 배가 더더군다나 기름도 많이 먹어요. 유류비가 굉장히 운항 가망성과 경제 운항 소요
이 부분에 여객선은 크게 차지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돈도 못 벌 것 같은 배를 왜 무리해서 도입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여객선 시장을 모르는 사람들은 넘어가는 부분인데 그때 당시 중고선을 도입해서 개조를 해야 되는 여객선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딜레마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바로 뭐냐? 쓸만한 여객선이 없었어요, 시장에. 저도 정말 많은 마켓을 찾아봤지만. 그래서 저희도 배를 바꾸고 싶고 라인을 투입하고 싶은데 좋은 배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이랬었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청해진 해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지금 배를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그나마라도 이 배가 있을 때 빨리 도입을 해서 맞게 쓰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심정이 이해가 안 가, 여러분은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같은 여객선 선주 감독 입장에서는 이 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인천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배가 황금 라인입니다. 그래서 여객선 개체수 없어서 난리 그때 당시에서는 이 여객선 투입하는 게 엄청나게 붐이었습니다. 그러니 배가 있어서 배를 잡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있다 할 때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크게 딴지를 못 걸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럼 이 배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결국 짐을 1000톤 미만 정도로 실어야 된다는 건데 채산성이 나오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담당 감독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월호뿐만 아니라 모든 여객선들은 세월호처럼 운항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알면서 왜 물어? 그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밸러스트를 화물과 맞바꾸는 그 짓거리가 청해진 해운에서만 일어났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곧 관례입니다. 관례. 즉 승인은 980톤으로 받지만 2500톤 실게 만들겠다. 만드는 게 아니죠. 싣고 다니면 된다. 안 들키면 된다. 이게 바로 이 바닥에서 이거야말로 양심 고백이죠. 전 가장 잘 압니다. 오늘 이 방송이 앞전 제가 다니던 회사에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고 또 많은 불편한 이 대한민국에서 세월호 사건을 묻어버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할 겁니다.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의인이 딴 곳에 있지 않아요. 반드시 해줘야 할 말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듣기 불편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배가 도입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과정 그리고 밸러스트 이 부분을 감안하고 그냥 묵인하고 다닐 것이다 라는 거는 솔직히 모두 알고 있었어요. 아울러서 그 세월호뿐만 아니라 이 배와 같은 회사에 있는 오하마나호 그 배도 그렇게 운항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화물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화물 자동차에 10톤의 추를 이 화물차가 전복되지 말으라고 자동차 셔시 밑에 달아놨다고 생각을 해봐요. 화물차 운전기사들. 그러면 여러분이 50톤 정도는 실어야 돈을 벌어먹는데 이 10톤이 매번 여러분들한테 100만원의 돈을 벌어준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그 추를 떼겠습니까? 안 떼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정의와 착함이라는 거짓말에 포장이 돼서 나도 그럴 사람이면서 나도 그렇게 할 거면서 마치 벌어진 이후에는 여러분들은 뻔뻔스러워집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돈 앞에 그렇게 굴복하는 것이 사실은 아프지만 그렇게 합니다.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처자식이 달린 화물 운전기사인데 난 정말 안전을 위해서 10톤 그거 죽었다 깨어나도 안 뗀다. 매번 돈 100만원을 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전 뗄 것 같아요. 돈 벌어야 돼. 좀 솔직해집시다. 이렇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사고로부터 여러분들이 깨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알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이 진실인지를 고백하셔야 돼요. 세월호 사고가 똑같습니다. 그 떼지 말아야 될 이 추를 떼버린 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고가 과적이 주요 원인의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 청해진 해운이라는 회사는 대관절 어떤 회사냐? 여러분 청해진 해운 잘 압니까? 여러분은 청해진 해운을 잘 몰라요. 전 잘 압니다. 인천항에서 청해진 해운은 매우 독특한 회사였어요. 사실은 그 인천과 제주도를 여객과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유일한 항로를 가진 회사가 바로 그 회사였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가 그 항로를 욕심을 내지 않았나? 10년간. 그렇지 않죠. 낼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그 회사만이 그 라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만이.
그리고 이 청해진해운이라는 회사는 인천항 내에서 유명한 갑질 회사였습니다. 해경, 선급, 하물며 국정원, 모든 여객선 터미널에는 국정원 직원들이 상주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나올 기무사까지 상주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정부기관이 갑입니다. 갑. 왜? 우리를 감사하는, 우리는 피감사자들이고 그들은 감사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절대 갑이에요. 공무원들이. 근데 청해진해운은 달랐습니다. 왜냐? 너무 뭐라 그럴까? 인천항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합니다. 해경이 지적을 할까 봐서 저희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PSC, 항만청,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 항만통제국입니다. 배검사자들이요. 그들이 출항 정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지적을 하면 말 그대로 돈이 들어가고 이 운항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검사를 올라오면 싸바싸바하기 바빠요. 당연히 싸바싸바하기 바쁜데 청해진해운만큼은 소위 말해서 먹가라 마이싱을 합니다. 말 그대로 너그 마음대로 해봐라. 왜? 어차피 윗선에 전화하면 우리는 다 풀려. 이런 식이었던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거 잘못 처리하면 우리 회사 돈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회장한테 제가 작살이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지적을 덜 받고 검사를 수검할 목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 절대 의리되는데 청해진해운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만큼 잘 나갔던 회사입니다. 국정원 눈치도 안 봤고요. 자, 국정원과 세월호를 잠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세월호 사고와 가장 가열차게 세월호 사고 기획침몰설 포함 세월호의 박근혜 대통령 인신공양설 그리고 국정원 이걸 가장 많이 보도했던 곳이 바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저는 여러분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3번 인터뷰했어요. 그리고 방송에 나갔습니다. 근데 10초 나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는 그들하고 대화 나눴던 모든 것을 녹취해놨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주구장창 주장했던 것이 바로 국정원이 이 배를 소유하고 있고 이 배가 국정원의 소유이기 때문에 기획침몰설이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죠? 양지회라고. 세월호 기획침몰설에 대해서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저를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사회생활은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이념 배우겠습니다. 여러분은 여객선에서 있어서만큼 저를 가르치려고 들면 안 됩니다. 제가 제 인생을 걸고 여러분들하고 맞짱 뜰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 들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저는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늘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지회입니다. 퇴직한 국정원 직원들, 즉 블랙요원과 화이트요원이 있는데 저는 국정원 애들 많이 알아요. 이 블랙요원들은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처우를 보장해주기 위해 만든 이 우회가 바로 양지회인데 그러면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이 엄청 친하냐? 아이러니하게도 이 청해진해운에서 세월호를 도입할 때 끝까지 반대했던 자가 바로 국정원이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건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국정원이 여객선과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사실은 국내선에 있어서만큼 국정원은 지분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제가 담당했던 배, 그 배에 저는 국정원 요원들을 태우고 항로 점검, 북한 도감청, 그리고 국경 많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왜 제주도 배를 국정원이 관리하게 되었는가?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진실이에요. 사실 중국에서 비행기가 제주도로 직항이 생기면서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 제주도로 오는 크루즈선이 뚫리면서 중국 놈들이 제주도로 오게 된 겁니다. 2012년부터 2011년이군요. 근데 그 중국 놈이라는 새끼들 안에 간첩 새끼들이 섞여 들어오는 겁니다. 즉 옛날에는 인천을 통해 들어오던 간첩 새끼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제주도를 통해서 인천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그것을 막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가 들어오기 이전에 오하마너를 간첩이 실제로 잡혔는데 이 간첩을 침투 루트를 보니 제주도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안 항로 점검을 하게 된 거예요. 국정원이. 국정원 니들 이미 뒤져버렸지만 나한테 상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대신 이야기를 해주면 아무리 이빨 빠진 껍데기라도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들 입장으로서는 제주도에서 간첩이 들어오니 공무원들 다 아시잖아요. 일하기가 더 귀찮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대만으로도 귀찮아 죽겠는데 2대가 생긴다느니 더 열받아서 끝까지 반대했던 게 바로 국정원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국정원 보안 점검 리스트라고 여러분들이 그 체크리스트를 보셨을 건데 그 체크리스트를 사무장이 작성한 겁니다. 죽은 사무장이. 그걸 가지고 언론과 이 기레기 새끼들과 문재인 일당들이 이 배가 국정원 소유다라고 주장을 하는 개껌 같은 이야기를 씹으렸는데 여러분은 믿었죠. 자, 그 체크리스트는 국정원이 시빅 거리를 건 거예요.
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으니 입에 도입하지 마. 이거 없으니 입에 도입하지 마. 이거였던 거예요. 다른데 해경, 성급 모두 승인을 다 했는데 국정원만큼은 이 배가 도입되지 말길 바랬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항로 점검을 하면서 국정원이 이것저것 대도 안 한 것을 다 지적을 해놨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육상에서 이 배를 램프를 바라보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으니 입에 도입하지 마인데, 배를 지적을 하면 선주가 이거를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부두를 지적을 해버리니까 이 부두는 항만공사 소유란 말이에요. 그러니 항만공사에서 배째라 해버리니 세월호 사주인 청해진 해운이 난감했던 겁니다. 자기 돈을 준다 해도 항만청이 그리고 항만공사가 그거 안 해요. 그러니 다투다가 오히려 국정원 때문에 예정된 취항일로부터 2달이 늦게 취항됐던 배가 바로 세월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세월호가 일어나게 된 일련의 과정의 팩트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알고 나니 우리나라 기레기와 김어준과 그리고 문재인 일당들이 얼마나 소름 끼치게 지들 멋대로 소설을 썼는지.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실 겁니다. 넌 이제까지 뭐 했냐? 내 깜빵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진작 말을 하지. 여러분이 언제 들어줬어요? 이제 유튜브라도 좀 하고 유명해지니까 여러분이 5,000명이나 봐주지 않았습니까? 야, 그래도 어디 국회에다가 보내봤습니다. 여러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를 잘렸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의 이 방송을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4년입니다. 반드시 민주당은 저를 가짜뉴스로 고소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사고의 원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제 좌초인데 VTS 궤적입니다. 일명 낚싯바늘 턴인데, 자, 여러분들은 이것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가만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자로니 지로니 조루니 하는 새끼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게 세월호 항로 궤적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쭉 왔더니 동력 상실되었고, 자, 문제는 이 부분에서 뭔가 전원이 상실됐어요. 29초겠죠. 자, 이 부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세요. 이 부분에 이제 전원이 상실되었어요. 29초간 신호가 없다는 건 전기가 끊겼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갑자기 전기가 살자마자, 복구가 되자마자 배가 변침을 시작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전원이 복구되었어요. 29초 후에 30초겠죠. 근데 그때부터 멀쩡히 온전히 오던 배가 그때부터 변침을 시작을 하네요. 보통 항로 궤적을 이렇게 원만하게, 자, 이 마우스 따라오세요. 이렇게 턴서클 되고, 이 헤드라고 합니다. 헤딩이라고 하는데, 이 헤딩은 반드시 변침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아서 나사식으로 턴을 할 겁니다. 근데 자, 특이점이 보이죠? 이게 바로 배 선미 부분인데, 선미가 날아갔네? 이건 비전문가가 보여도 보이죠. 자, 여기에서 배가 날아버렸어요. 저 항로를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이겁니다. 속도 17노트입니다. 엄청 빠른 거예요. 8시 48분에 정전으로 전원이 꺼졌대요. 그리고 약 한 30초간 비상 배터리로 전원을 복구했답니다. 30초간 전원을 상실했어요. 전원을 상실하고 나서도 15노트로 배는 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8시 49분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아까 항적상 배가 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동력을 상실했어요. 이건 급회전이 아닙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이렇게 해야죠. 무엇 때문에 전원이 상실되었냐? 이게 이 세월호 사건의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배는 맹골수도처럼 협수로를 들어가면 협수로 통항 절차 관리서라는 게 매뉴얼상 존재합니다. 배에서 비상상황 대처 요령을 매뉴얼화 시켜 놓는데, 그 시스템 매뉴얼 SMC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 매뉴얼을 제가 만들어요. 그걸 IASM 코드라는 국제 룰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표준 매뉴얼화 시키는 것이 업무의 표준화, 시스템화 존재해요. 배는 기계처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비상 상황으로 식별해 놓은 상황들이 15가지 됩니다. 이를테면 화재, 충돌, 퇴선, 협수로, 농무, 안개가 많거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협수로 통항 절차인데, 그러면 이 협수로 상황에서는 평상시도 아니고 반드시 비상 이머전시 포지션으로 다들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이는 배 집 방구석에서 자빠에 잤죠. 여기서부터가 에러인데,
그럼 평상시에 저 발전기가 꺼져도 문제가 될 텐데 비상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전원이 상실됐다는 건 명백히 저건 누군가가 저것을 조작했을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기획 침몰설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저 전원을 그때 당시에 당직 사관이 사망사라는 새파란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비상대응 요령이 전혀 없는 애입니다. 자, 사망사 당직 시간에 조류 역조가 빠른 그리고 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 시간에 누군가가 발전기를 껐다. 그럼 당연히 사망사는 당황할 것이고 이 배는 사고가 난다.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 발전기를 전원이 상실했다는 건 블랙아웃은 배에서 발전기가 꺼져야 합니다. 이준석은 방에서 잤어요. 자, 그럼 명백히 VTS 항적상, 그 다음에 VDR 로그상 전원이 상실되어 30초간 상실됐다라는 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럼 이 전원을 누가 껐냐는 거죠. 그럼 이 전원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죠. 당연히 그 시간에는 기관실 당직자가 있습니다. 3등 기관사, 오일러 기관장이겠죠. 자, 이들에게 발전기가 꺼졌냐 껐냐 이 두 가지를 물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당연스럽게도 기관실에서 이 발전기를 절대 끄지 않았습니다. 그건 뒤에 이야기할 이야기하고 연계가 돼요. 왜냐하면 발전기를 끄면 기관장이 제일 먼저 의심을 받는데 그런 짓을 할 리 없죠. 그럼 기관장이 아닌 누군가가 이 발전기를 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면 자, 발전기가 꺼지는 조건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달리기를 한 100m를 한 20초에 끊는 속도로 달렸어. 근데 갑자기 여러분 몸에다가 100kg짜리 아령을 툭 던져봐요. 여러분이 달리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것을 오버로드라고 합니다. 즉 발전기라는 것은 부하를 모멘텀을 두면서 점진적으로 차는데 그 렌지가 있어요. 부하 로드를 차나가는 렌지가 존재합니다. 근데 급격한 서키트 오버로드가 걸리면 브레이크, 그러니까 ACB, 에어 서키트 브레이크라는 게 동력, 발전기가 발생시키는 전기를 선내 전원으로 연결시켜주는 여러분 이 두꺼비집 있죠. 두꺼비집 차단기 같은 게 배에서는 발전실에 기관실 컨트롤룸에 있습니다. 이걸로 병렬도 하고 하는 건데 이 서키트 브레이크가 떨어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발전기가 감당이 불가능할 정도의 부하라면 배에서 엄청나게 많냐? 글쎄요. 저는 댕방에 이것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 뭐냐? 배에서 고부하 장치라는 건 여러분들이 켜는 형광등요. 코끼리 발바닥의 개입니다. 코끼리를 잡발 때리려 그러면 코끼리를 죽일 수 있는 5한마 정도의 부하여야 하거든요. 그게 배에서 많지 않아요. 자, 윈드라스. 그 김어준이하고 신상철이가 씹으렸던 앵커 있죠. 앵커를 넣었다 뺐다 하는 그거를 캡스톤 윈드라스라고 합니다. 그 정도 장치. 자, 두 번째 보우 스러스터. 배 앞에 보면 배를 붙일 때 프로펠러가 또 달렸어요. 이걸 전기 모터로 돌리는데 이거 고부하 장치. 보우 스러스터. 그 다음에 선미에 달린 똑같은 윈드라스. 그리고 크레인. 이것 정도가 고부하 장치인데 운항 중엔 얘들을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존재합니다. 바로 스테빌라이저. 이 스테빌라이저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스테빌라이저인데 자, 이게 배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좌연으로 기울었네요. 스테빌라이저는 무게추가 아닙니다. 날개예요, 날개. 지금 보시는 이게 바로 스테빌라이저. 이 날개인데, 자, 기억하십시오. 이 장치는 화물선에는 선주 옵션이기 때문에 굳이 달 이유가 없습니다. 자, 이게 날개인데 왜 배에 날개가 달렸어요? 이러죠. 여객선이기 때문에 이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객선에 달린 날개는 무슨 역할을 하나요? 여러분, 배가 화물이 입달린 게 여객선입니다. 화물이 입달린 게 여객선인데 여객선은 파도가 치면 좌우로 흔들면 배멀미를 많이 하고 말 그대로 손해가 커요. 그러니 이 날개를 펴서 롤링 피칭, 배가 꿀렁꿀렁하는 것을 저감할 목적으로 이 장치를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고급 크루즈 선박, 군함, 기동성이 좋아야 하는, 그리고 급격히 평형을 유지해야 하는 특별한 선박, 그리고 여객선에 선주가 돈을 투자해서 이 장치를 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치는 밥 처먹다가 아무 때나 펴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뉴얼이 존재해요. 이 장치를 펴려 그러면 설명해 드렸다시피 첫 번째, 파도가 쳐야 합니다. 즉 배멀미를 할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속도를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왜냐? 이렇게나 빨리 가는 상태에서 이 날개를 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에 들어가 버립니다. 동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운영 절차를 보면 메인 엔진을 슬로우 다운 한 다음에 충분히 속도를 줄여서 안전하게 스테빌라이저를 전개하고 전개각이 있어요. 전개각으로 충분히 한 다음에 이미 이 스테빌라이저를 펼 정도 되면 당연히 파도가 쳐서 난리가 났는데 저렇게 19노트 정도로 쏠 수 있는 배가 없겠죠. 그러니 스테빌라이저를 전개한다라는 건 배의 속도를 슬로우 다운하는 것이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누구도 저렇게 빨리 가는 배에서 스테빌라이저를 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걸 그 잘나신 세월호 특조위가 저한테 반박해야 돼요. 이 스테빌라이저는 멀미를 저감시키거나 동요를 저감시키지 않는 목적으로는 펼래야 펴지도 않고 이 스테빌라이저를 펴면 된방에 무엇이 손해인가? 저항이 늘기 때문에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폈다? 회사에서 그 선장 잘립니다. 기름만 있었다고. 된방에 어브로그라고 적는데 매항차 사용 기름을 회사에 보고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이 스테빌라이저를 펴고 한 항차 다녀왔는데 기름을 20톤을 더 먹어요. 톤당 얼마입니까? 그러면 왜 기름 더 먹어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고 모르고 스테빌라이저를 폈습니다. 그 항해사 잘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이게 좀 골 때려요. 이게 지금 여객선에서 보여지는 스테빌라이저. 보시면 이게 이제 여객선입니다. 여객선의 이 스테빌라이저예요. 이렇게 펴져요. 보셨죠? 다음, 이게 세월호 사고 당시의 선박 선체 모습입니다.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뭐 같아요? 이게 세월호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아무도 이 스테빌라이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 잘난 김어준과 신상철 이 씹새끼들은, 신상철이가 선박 전문가라고요? 그 선장도 못 달고 선장을 달아봐야 그런 새끼들은 전문가 축에도 못 깁니다, 여러분. 페인트 칠이나 하던 선장 새끼들이 뭘 알아요? 이게 이번에 건져 올린 세월호입니다. 이게 뭡니까? 아직 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되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속았냐? 이 발전기가 블랙아웃 된 건 19노트예요, 정확히는. 그리고 문제는 거기에 이걸 더해야 됩니다. 우리가 순조와 역조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 순조는 배가 가는 방향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조류입니다. 역조는 앞에서 들어오는 조류예요. 이 맹골수도라는 위치는 제가 선박생활, 기관장 생활 할 때 거길 자주 다녔는데 순조도 위험하고 역조도 위험합니다. 왜냐면 조류가 빠르면 타가 안 먹어요. 타가. 조양이 잘 안 먹습니다. 2도 돌리면 10도 돌아가는 게 이 조류 때문이에요. 당연하겠죠. 물리를 좀만 알면 알겠죠. 유체공학은. 근데 17노트인데 역조가 6노트인 곳에서 17노트는 잔잔한 바다의 17노트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무슨 차이냐? 기존의 17노트 플러스 부하 6노트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쪽에 밀고 있는 걸 밀어서 17노트를 냈다라는 건 이 배가 평상시보다 70%로 운전을 한다 그러면 앞에서 밀어내는 역조를 치고 나가는 건 이 배가 평상시보다 90%의 엔진 출력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RPM도 모릅니까? Revolution per minute, 분당 회전수. 배는 속도는 조속과 이 바다 속도와, 바다는 속도는 순조도 있고 역조도 있고 늘 변해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고속도로처럼 멈춰있지 않는단 말입니다. 도로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셔야죠. 근데 이 속도를 낸다라는 거는 엔진의 회전수와 슬립, 그리고 저항, 모든 것을 감안해서 나오는 거 17노트인데 이 17노트가 여러분이 악셀 밟듯이 고정 RPM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즉, 이 배가 평상시보다 분당 회전수는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 배가 평상시 17노트를 냈던 RPM이 450rpm이면 전 장담하지만 맹골수도를 이 시간대에 지나갔을 때 510rpm을 초과했을 겁니다. 굉장히 오버로드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17노트와 역조 6노트면 실제적으로 이 배와 선체에 부딪히는 조파 저항은 20노트를 상회하는 속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렇게나 빠른 배에, 더더군다나 저항을 부딪히고 있는 배에 이 스테빌라이저는 잠자리처럼 말 그대로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선체에. 근데 이거를 편다. 어떻겠습니까? 그런 저항을 속도 하나 줄이지 않고 모두 이겨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평상시보다 줄여도 힘들고 부하를 많이 먹는 장치인데 평상시보다 월등히 엄청난 힘의 저항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왜냐? 이 세월호 사고는요, 기술만 안다고 갈 수 없어요. 이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정서들을 모두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이 스테빌라이저를 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폈단 말이에요. 그자가 범인입니다. 그자가 범인이에요. 왜? 그 맹골수도에서 스테빌라이저를 펴야 될 이유가 기술자의 입장에서 단 1%라도 있었다면 전 그냥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겁니다. 그날 날씨는 너무 좋았습니다. 파도가 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스테빌라이저를 펴죠? 이 범인을 세월호 특조위는 알고 있어요. 또 설명드릴 겁니다. 이걸 편 겁니다. 폈어요. 편이 발전기가 블랙아웃 된 겁니다. 당연히 블랙아웃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꺼져버렸겠죠. 블랙아웃이 되면 엔진은 돌아갑니다. 엔진은 돌아가고 24V짜리 전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비상 발전기가 바로 서킷 연동이 돼가지고 58초 정도 걸리는데 이 배는 좀 빨랐어요. 보통 1분 이내에 전원 비상 이머전시 제너레이터가 돌아가서 ACB까지 투입되는 걸 1분 이내로 하라고 레귤레이션상 정해놨습니다. 근데 이 배는 좀 빨랐죠. 30초니까. 근데 이 비상발전기는 이 배는 뒤집히기 전까지 여기 이 당시에 블랙아웃 됐던 메인 제너레이터는 복구 안 됐을 거예요. 안 된 채로 가라앉은 거예요. 이건 기관장이 고백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동력, 그리고 최소한의 엔진, 그리고 조명만을 복구할 최소한의 저는 복구 장치인 이머전시 제너레이터만 자동적으로 복구된 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의 30초간의 브릿지에 있었던 사망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점 중요합니다. 사람 심리가 개입되는 점. 분명히 멀쩡히 맹골수도를 들어가서 초임 사망사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자애 지금 빨리 와야 돼요. 얘 석방됐어요. 너 고백해야 된다. 너 이 여자애 지금 석방됐습니다. 내가 얘를 찾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좌고 우고 없어요. 정신들 차리셔야 돼. 여러분이 긴장한 사망사 여자아이였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식은땀이 났겠어요. 근데 갑자기 전원이 꺼졌어. 바로 패닉이 왔을 겁니다. 소리를 질렀겠죠. 난리를 쳤을 거라고요. 자, 근데 같이 있던 나이 많은 조타수 입장에서는 이게 새로울 것이 없어요. 왜? 발전기 꺼지는 거 이 사람 배 30년 타는 동안 한두 번 겪어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가, 여기는 제 그냥 추론입니다. 이 여자아이가 발광하는 것이 굉장히 짜증스러웠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충분히 이게 가능한 게 이 선박은 사관과 부원으로 나누는데 대학을 졸업한 초임 사망사는 군대로 치면 소위예요. 소위. 근데 얘는 병장이야. 뭐 원사라고 쳐. 그래서 말 안 듣습니다. 둘 사이가 분명히 좋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내피셜입니다. 분명히 말해요. 이건 내피셜이라고. 이걸 지들이 고백했어야 돼요. 이 둘 사이는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블랙아웃이 되고자 여자애가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조타수 입장에서는 새로울 것이 없어. 시큰둥했고 왜 지랄하는 거야? 이 정도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스테빌라이저가 펴지면서 이게 중요해요. 얼만큼 펴지고 발전기가 꺼졌냐. 이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스테빌라이저는 다 폈어요.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비상발전기의 전원으로는 스테빌라이저를 펼 수 없습니다. 그러면 기동하다가 펴졌다면 저 180도가 되지 않아요. 펴진 기동 한 채로 저 배는 가라앉아 있어야 됐습니다. 다 폈어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꺼졌지? 다 폈는데 너무 이걸 잘 안다는 거예요. 명백히 기획사고입니다. 즉 여러분은 스테빌라이저가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즉 배가 진행되는 방향으로 가장 부하를 덜 먹는 각도로 스테빌라이저를 전개하고 각도를 변형시켜버렸다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하나는 블랙아웃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이것까지 가능합니다. 바로 이 낚싯바늘 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선미를 날려버린 거예요. 이 각도는 조타기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각도입니다. 어떻게 만들어내죠? 전국에 계시는 화물선 선장님들, 이 배가 이렇게 원만히가 아니라 이 선미가 이 각도에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사실은 여기에서 이 정도의 각도로 거의 90도 이상을 날아갔어요. 선미가. 제가 행동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배라고 칩시다. 이게 배라고 쳐요. 이게 배죠. 자, 이렇게 빠르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고 있는데 물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날개가 펴졌잖아요. 이게 선미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배 각도, 날개 각도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가서 이렇게 뜹니다. 선미가 떠요. 이 선미가 뜬다고요.
그러면 배 헤딩은 고정된 채로 스테빌라이저가 양쪽에서 키를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이렇게 있다가 키를 먹이면 돌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울겠죠. 이렇게 기운단 말, 이렇게 기울어요.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대방경사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 선미 자체는 여기에 헤드에 마주오는 부하를 먹기 때문에 머리는 빨리 돌아가고 선미 푸푸는 위로 향하려고 이 스테빌라이저가 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헤딩은 박히고 선미는 들어 올려지고 튕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건 시뮬레이션으로 100% 증명이 가능해요. 즉 자동차를 앞브레이크를 잡아놓고 후륜을 돌리는 역할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낚싯바늘 턴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갖고 김어준이가 엔카를 꼽았네 어쩌네 지랄을 하는데 엔카는요, 엔카로 배를 침몰시킬 정도 되려 엔카 그냥 끊어져요. 이 콧구멍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저 미친 새끼들 자로니 뭐니. 여기가 그래서 날아간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역조입니다. 이렇게 오고 있고 이 배는 미친듯이 밀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미는데 배 키를 평상시처럼 5도를 썼는데 어떻습니까? 5도를 썼는데 미는 힘이 많으니 스테빌라이저는 펴진 채로 스테빌라이저 각도가 틀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이 선수 헤드를 누르고 이렇게 틀면 여기에 대방 경사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짓눌러지는 힘이고 여기는 빨리 올라가라는 힘 때문에 선미는 들리고 이렇게 튕깁니다. 자, 이것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가서 문재인 펜칼러 보시고요. 우리 아들도 이해한 겁니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앞 브레이크를 밟아놓고 후륜으로 이빠이 엑셀 밟은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배가 이제 2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낚싯바늘 변침 과정은 충분히 누군가가 기획이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해요? 누가 스테빌라이저를 폈냐? 일항사입니다. 전 100% 일항사예요. 그건 아무나 못합니다. 그 인간이 사주를 받은 자라면 그건 기획 침몰이에요. 그 인간이 정말 업무상으로 이 짓을 할 이유가 1도 없어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단순히 3등 항해사가 이 스테빌라이저를 폈다? 그러면 3등 항해사의 업무상 실수냐? 난 3등 항해사가 폈다는 것도 못 믿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스테빌라이저가 이 좌초, 아직 전복 아닙니다. 좌초의 원인을 비켜갈 순 없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보고 싶은 거를 보지 마세요. 애들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추리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10년 동안 이 바닥에서 밥 처먹고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좌초는 왜 됐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사실은 이 난리를 치더라도 절대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여기 불행이 하나 또 있어요. 짐을 안 묶었네. 짐을 묶어야 되는데 넘어가니 안 묶은 짐들이 쏠려서 자빠졌네. 그거는 화물 고박하는 회사가 문제인데 사실은 모든 여객선들이 왔다 갔다 피스톤 보이지를 하면 그렇게들 해온 것까지 이해를 해요. 아, 근데 웃기네? 뭐가 웃기냐? 이 화물 담당자도 1등 항해사입니다. 우연치고는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자, 이런 배가 날랐는데 짐을 안 묶어서 짐이 한쪽에 쏠렸습니다. 화물 담당자는 누굽니까? 1항사입니다. 그러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배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여기까지를 좌초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배들이 이런 상황처럼 좌초가 되면 사람이 죽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빠르게 애들을 군안 구조해버리면 돼요. 근데 정말 해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실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사실 이 세월호 사고는 이것만 아니었다면 그냥 애들이 놀래고 말 일이에요. 수학여행 갔다가 배 사고 나서 깜짝이야 하고 배로 구조될 때 물에 젖었다 나와서 끝날 일인데 이게 논리와 경험이 충돌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뭐냐면 바로 해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죄를 진 겁니다. 뭐냐, 이 배가 좌초는 됐지만 뒤집힐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했었습니다. 전복의 원인이 이런 좌초를 당하고 나서도 배가 전복되기는 정말 힘든데 퍼머넌트 베러스트라는 게 이 역할을 합니다. 자, 이 퍼머넌트 베러스트가 뭔지를 또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저 어렵게 설명하는 놈 아닙니다. 자, 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무게중심이죠.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이 베러스트예요. 무게 추와 같죠. 예전에는 화물선 바닥을 여객선 바닥 같은 거 납과 추로 구시대에는 이거를 했는데 여기에다 물을 채워 놓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자빠졌다가도 일어서겠죠. 이 배면 이 부분에다가 이제 물을 채우는 건데 세월호로 치면 이 구역이 이제 베러스트 구역이에요. 이 구역이 보이시죠? 이 구역에 이제 한두 군데의 탱크를 물을
가득 채워놓고 그 물을 그냥 고정 평형수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객선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안 푸게끔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배는 절대 뒤집히지 않아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않아야 하는데 아까 말했던 저 물을 빼고 짐을 더 실은 겁니다. 1500톤을. 아까 말했던 10톤을 과연 떼겠습니까? 안 떼겠습니까? 이 질문이 저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푼 거죠. 누가? 돈 때문에. 청해진.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구조에 딜레마가 생겨요. 즉, 여러분은 해경의 입장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월호 선원들의 입장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라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자, 전문가가 아니고 이것을 반드시 침몰시킬 목적이 없는 자라면 그 당시에 아이들과 승객을 조류가 6노트인 차가운 4월달이면 춥습니다. 바다에 던지는 것이 구조 프로세스상 옳은가? 아니면 그냥 배에서 퇴선 명령을 대기시키는 것이 옳은가? 이 두 가지의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당연히 사무장을 포함한 적어도 해경은 이 배는 뒤집히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특히 죽은 사무장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딜레마가에 아마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자, 구명정이 있다고 하는데 세월호는 라이프보트가 없습니다. 국내선에는 국제선과 국내선을 가르는 게 바로 이 라이프보트예요. 국내선은 이 라이프보트 장착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떼버려요.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라이프 레프트라는 겁니다. 구명팽창이, 구명팽창, 구명뗏목입니다. 이게 무슨 뭐 페인트 칠과 정비를 안 해가지고 안 펴졌다고 하는데 그 각도에 두고도 잘 안 펴지고요. 뒤질 거 알았다면 선원들이 본인 그리고 아이들이 희생당할 것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죽겠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안 펴겠습니까? 이 말은 유가족들이 듣고 싶다고 해서 누군가가 그걸 명령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승객을 배에 두고 구조를 하는 것이 이익인가? 아니면 바다에 던져서 조류가 빠른데 쓸려가서 건지는 게 이득인가? 이건 철저히 현장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해경 또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구조 프로세스 우선 결정권자가 이준석한테 있는 겁니다. 그거는 청와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미쳐 돌아가는 미친 새끼들아. 선장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준석이가 그랬죠. 패닉온거예요. 빤스 입고 나온 새끼예요. 그 새끼는 사형해야 됩니다. 개새끼죠.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아이들을 마스트에다 다 올렸어야 돼요. 그런 딜레마가 있다면 저는 제 담당 배들은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승객들이 바다에 빠지는 건 최악의 선택인 줄만 아세요. 여러분들은. 관리하는 입장에서. 왜냐? 바다에 빠지면 많이 죽어요. 여러분.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니까요. 조류가 많으면 못 건져요. 다 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퇴선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저라면 애들을 무조건 라이프 자켓을 입혀서 마스트로 올립니다. 퇴선 대기 상태로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배가 정말 비상식적인 건 애들을 방에다 대기시켰단 말이에요. 방에다 대기시켰어요. 이건 정말 최악수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통제에 따르지 않는 재기발랄함 때문에 걱정을 해서 배 안에 둔 건지 그게 곧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전 이 애들을 방 안에 둔 사람이 누구냐? 죽은 사무장이에요. 그 이준석도 아닙니다. 죽었기 때문에 책임을 안 묻는 것일 뿐이지 사무장은 살았어도 세월호 유가족에 의해 죽었을 겁니다. 이 나라가 그래요. 영업 여객 책임자가 그냥 안에 둔 거예요. 왜? 몰라. 죽었으니 놔둔 거지 살았어도 죽였을 거라고. 내 말 틀립니까? 그냥 통제가 밖에 나오면 얘들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자면. 자, 그럼 해경이 도착을 해서 이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해경은 뭐냐? 해경은 이 배 선원들보다 더 안일하게 대처했어요. 저거 우리가 배 잘 알아. 저거 절대 안 뒤집어져. 야, 해경청장부터 그 간부 새끼들 1, 2, 3, 5 그 해경만 존나 불쌍합니다. 해경 대가리들한테 현장 상황을 정해도 이것만 물었을 거예요. 무전기록 다 따야 돼. 다 따야 됩니다. 이랬을 거라고. 야, 배 뒤집히냐 안 뒤집히냐? 이렇게 물었을 거라고. 아니 뭐 배는 안 뒤집히죠. 근데 애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 배 안 뒤집히면은 빨리빨리 애기들 모아갖고 싹 다 건져. 구조해. 그 순간에도 해경의 지도부들은 1, 2, 3정 정장만 의인입니다. 해경의 이 개씹새끼들은 지들 공적 세울 생각을 안 했다라고 장담할 수 있냐고. 이 개같은 새끼들아. 니들이 살인마야. 그 개새끼들이 해체를 시켜놨더니 문재인 새끼 선거운동을 도와서 그대로 부활했잖아요. 인천 송도에. 대한민국의 의인이 없어졌습니다. 현장 파견된 해경들 죄 없어요. 해경 대가리 씹새끼들이 문제입니다. 배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요. 배가 안 뒤집혀져. 사망자가 아직 안 나왔어. 이거 구조를 해. 그래서 119 출동한다는 것도 맞고 해군 들어온다는 것도 맞고
민간인 들어온다는 것도 맞고 애들이 죽을 것 같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럼 진짜 해경이 살인마지. 세월호 유가족들은 은하 국민들하고 청와대에 따질 게 아니라 해경한테 따져야지. 그거 부활시킨 게 문재인이에요. 여러분들 논리대로 가면 당신 자식들 죽인 새끼들이 해경이잖아. 그럼 해경은 왜 말 안 해? 그거 부활시킨 문재인한테는 왜 안 따져? 그 말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 안 갑니까? 절 가짜뉴스로 반드시 고소하세요. 제가 아직 말 안 하는 자료는 넘쳐납니다. 정말 각오하셔야 돼요. 당을 폭파시켜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 내 인생이 망가졌거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고 죽는 것만 못했어요. 어딜 가서도 일을 할 수 없었고 어딜 가서도 쓰레기 소리를 들었고 누구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한이 쌓였어요. 저는 해경이 이 배가 갈아 뒤집혀서 애들이 죽을 거라는 확신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 배는 명백히 뭐 그냥 저렇게 하다가 구조하고 우리가 공적 세우자 이 정도가 해경의 역할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퍼머넌트 바라스트를 짐을 실기 위해서 빼버렸기 때문에 부력 저지선을 초과해서는 오히려 이 빈 물탱크가 물고기의 부레처럼 3분 걸렸습니다. 오히려 배를 들어 올린 겁니다. 그래서 빨딱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자 해경도 당황했겠죠. 그 모습이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여기에 물이 차고 이제 이게 물고기의 불의 역할을 하는 저지선입니다. 이때 애들은 여기까지만 살았고요. 이 밑에 애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망했어요. 자 차후에 에어포켓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작정하고 다 해드릴게요. 네. 과연 해경이 배가 뒤집힐 것 아는데 냅뒀다면 그건 정말 살인자 새끼들이죠. 근데 내가 아무리 해경이 미친 새끼들이라고 생각하기로서니 사람 새끼가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럴 겁니다. 세월호는 전원구조, 오보 이것도 기레기에 무식이 낳은 하나하나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무식이 낳은 이 시대의 슬픈 기레기가 판을 치는 이 시대의 슬픈 단상입니다, 여러분. 진짜 기레기 이 새끼들요 정말 없애버려야 될 직업 중에 첫 번째. 기자 새끼들 뻔히 이래요. 이것도 내피셜입니다. 기자 새끼들마저도 상식적으로 저 배 뒤집히진 않을 거라고 보고 그냥 지들이 대가리 속으로 드라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해경한테 물었겠죠. 얘들은 언제 나와요? 구조도 아니야. 당연히 배가 안 뒤집히니까 구조된다 봤겠지. 그러니까 금방 구해 이 한마디 듣고 그냥 쏴버린 거고 이 전원구조 오보는 명백히 기자가 날렸는데 그 기자를 찾으려면 찾거든요. 왜 안 찾아? 이거 찾아야 돼요. 안 찾잖아요. 정작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세월호 관련해서는 보상받는 게 제일 마지막이거든. 근데 정작 중요한 키워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데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무슨 보상 문제, 공원 만드는 문제, 대통령이 인신공양을 했다는 뭐 이런 개족 같은 문재인 새끼의 뭐 이런 거는 막 환장을 하고 사고의 원인과 사후 처리와 상관도 없는 이거는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자, 구조는 명백히 해경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1항사, 3등항해사, 조타수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감독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사고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알아내지 못할 겁니다. 이거요. 저는 이미 이 업계에서 이해관계가 끝났어요. 그래 전 이걸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세월호 특조위 여러분 세금만 낭비합니다. 제대로 알아낼 수 있는 거 단 하나도 없어요. 정권 바뀌면 원인은 또 바뀝니다. 이걸 알려면 이 애들이 왜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1항사가 지가 스테빌라이저 폈다 고백하면 과실치사 살인자 됩니다. 형량 늘어나요. 3항사가 지가 폈다고 하면 과실치사 스테빌라이저. 이 사건은 선원들이 복합적으로 누구의 사주를 받았든 아니면 실수를 했든 누가 이 사고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더라도 형량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애들한테는 정말 이 애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논리에 덫을 쳐놓고 이 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심리를 잘 아는 자가 심리해야 합니다. 신문해야 합니다. 근데 금세 새끼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기레기 새끼가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죠? 몰라요. 노도 안 줘본 새끼들. 자, 3항사는 석방됐습니다. 1항사도 조만간 나와요. 이준석이만 존나 오래 살죠. 세월호 유가족들은 진실을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듣고 싶고 원하는 원인이 나올 때까지 세금을 써제끼죠. 과연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기뻐할까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묻지 않을 수. 그럼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저도 자식 있어요. 네 자식이 죽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전 당신들과 달리 행동할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저는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저한테 그런 일이 닥치면 남은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안전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해서 저는 정쟁에 휩싸이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쓰레기 고철덩어리 100원 지는데 국민 돈 1조 안 쓰겠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에도 운항되는 또 다른 세월호를 막아내는데, 그리고 길거리의 세월호, 그리고 독거노인들이 겪고 있는 세월호를 알고 찾고 고쳐나가는데 사용하겠습니다. 그게 하늘의 별이 된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거지 않겠어요? 이 사고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는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끔찍하죠. 근데 사고를 낸 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첫째로 청해진에 유병헌이가 죽었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왜 그것은 음모론을 펼치지 않나요? 김어준 씨, 주진우 씨, 김유아 씨, 심상철 씨. 다이빙 벨요? 저 이종인 씨 아주 잘합니다. 알파 잠수 사장이에요. 이 양반 저하고 10년 거래했습니다. 인천항 안감독 하면 잘 알아요. 그 양반 맨날 제가 담당하던 여객선에 로프 걸리면 잠수해서 그거 끊고 했던 사장입니다. 다이빙벨 유치한 장난이라는 거 이종인 씨가 더 잘합니다. 그 양반 원래 그렇게 유쾌하고 허세가 세요. 본인 말이 사실입니다. 유명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디라고? 손석기는 혀 깨물고 자결해야 됩니다. 모든 국론 분열의 중심엔 손석기가 있었어요. 국민이 진실이 알고자 국민이 진실을 알아가는 과정을 무조건 방해하는 자, 그 자야말로 손석기죠. 자,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이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습니까? 안전한 세상 왔습니까? 여러분 원하는 세상 왔어요? 저는 그 업계를 아직도 제가 조사합니다. 하던 대로 해요. 5년 지나니 잊어지니 그 장사 또 해먹고 있습니다. 유가족 여러분들과 그토록 아이들의 죽음을 잊지 않겠다고 리멤버 4.19를 외쳤던 당신들은 또 다른 세월호가 일어난다면 이제는 누구 책임? 이번엔 문재인 책임 지으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월호 사고가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다면 그 사주를 받은 자를 찾아야 합니다. 근데 사주받지 않고 일어났다면 명백히 청해진 해운에 유병헌이를 필두로 한 그 회사 사주의 책임입니다. 어른들이 일으킨 사고예요. 그러면 그 회사의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유병헌 자식 새끼들 아직도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닙니다. 왜 관심 없죠? 당신들 자식을 죽인 새끼들이에요. 왜 엄한 사람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양심은 어디 던져놨어요? 유명한 자식 새끼들을 가서 죽이기라도 해야죠. 그게 정답 아닙니까? 근데 이 사회가 정작 죽인 새끼들이 명백히 존재하는데 그 새끼들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유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고 누가 일으켰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뭐 때문에요? 이 사고 나서 탄핵당했어요. 당신들 같으면 이런 사고 나서 정치적 부담이 날 게 뻔한 대통령이 이 사고를 일으켜야 될 이유를 단 한 가지라도 저한테 보내주세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사주를 했다면 아이들을 죽여서 이득을 보는 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사주를 했다면 이 사고가 나서 면책을 받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속고 계십니까? 왜 역겨운 정치 양아치들에게 농락당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고의 명백한 범인은 저는 문재인이라고 봅니다. 진범이에요. 사고를 일으킨 자는 이자가 아니라도 지금 우리가 역겨워하는 이 세월호 사고의 진범은 문재인입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이게 바야흐로 파산 관제인입니다. 유상라, 유혁기, 유섬라는 유병헌의 승계인, 즉 유산 상속자들이고 이 파산과 관련해서 파산 관제인은 문재인이었습니다. 파산 관제인이라는 것은 면책의 특권도 주고 말 그대로 빚 잘 받아내라 책임을 줬는데 웬걸 문재인이가 안 하네. 문재인이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돈 받을 생각이 없어서 못 받았습니다. 문재인 씨한테 물어야죠. 문재인, 당신 정말 유병헌 몰랐어? 근데 어떻게 파산관제인이 돼? 근데 파산관제인이 돼서 왜 유병헌의 빚을 안 걷었지? 그리고 왜 면책시켜준 거야? 근데 문재인은 단 한 번도 유병헌을 모른다 그랬어요. 자, 그럼 돌아가겠습니다. 누가 세월호 사고를 유병헌의 책임으로부터 감추어야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겠어요? 문재인이겠어요? 어렵습니까? 문재인의 대통령 이전 990평짜리 양산 자택도 이전 소유주가 누구였더라? 유병헌이었습니다.
그러면 세월호가 가라앉아서 청해진으로 책임이 쏠리면 당연히 어떤 전 관계 로비 커넥션은 불거질 것이고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문재인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를 가라앉혀서 탄핵당했습니다. 병신입니까? 이런 짓을 하게?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가짜 뉴스입니까? 법이 가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판결문이 가짜입니까? 존재하는 겁니다. 문재인 파산 관제인 쳐보십시오. 네. 그래서 당연스럽게 여러분들은 속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은 아직까지 공범까지는 아니죠. 부역자일 뿐이지. 왜 고맙겠습니까? 나의 새빨간 연기에 속아줘서 고맙고 나를 대통령 만들어줘서 고맙다. 고맙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세월호가 사고가 나서 가장 이득 본 자는 누굽니까? 박근혜입니까? 문재인입니까? 이 고맙다는 말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진심일까요? 전 진심 같습니다. 문재인이 태어나 처음으로 진심을 말한 게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속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속고 계시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지성인이요. 깨어있는 어떤 착한 사람이요. 양심적이며 무슨 깨시민 같습니까? 남의 죽음에 슬퍼하는 것은 뭐 인간으로서는 당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거짓말쟁이들의 이 땅에서 국민들을 우롱하는데 부역하셨습니다. 공범이세요. 여러분이 속아서 문재인과 이 거짓말쟁이들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놈의 착한 병 때문에 나라가 씹창나버렸어요. 죄 없는 대통령은 세월호 한 척으로 탄핵됐습니다. 문재인이 300명 아이들의 죽음을 슬퍼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300명의 아이들의 죽음을 슬퍼했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아셔야죠. 여러분들은 부역하셨어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단 한 명이라도 후회를 하거나 미안하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마음의 소리와 울림이 있다면 반성하십시오. 진실이 아픕니다. 진실이 아프고 여러분들을 발전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은 늘 의식적 감성의 노예로 살아가신 겁니다. 여러분은 자존감이 있다 착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야말로 감성의 노예, 이런 놈들에 의해서. 저는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런 정치 양아치들의 손에 이렇게 상식이 없는 세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정말 훌륭한 군인을 죽였습니다. 바로 이재수 사령관님이신데 이분에게 세월호 사고 당시에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무사는요 사찰이 아니라 당연히 이런 국가 재난 상태에서는 유가족이 따라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유가족을 누가 해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무사는 당연히 군인으로서 명령에 충실하게 오히려 세월호 유가족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윤석열을 포함한 문재인 일당들은 이 이재수 사령관님을 이건 명백한 살인입니다. 자, 이제 와서는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는 게 이 자들은 세월호를 살인의 도구로 쓰고 있어요. 즉 무엇이든지 세월호와 관련해가지고 자기들의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사찰이라 하니 사찰이 된 겁니다. 죽었어요. 이제 저도 세월호와 관련자니 적폐다 해서 죽이면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는 세월호 유가족 포함 세월호 패거리들이 이 불안당이 된 거예요. 누구든 당신들 마음에 안 들면 세월호 마패를 들이대면 죽여야 합니까? 아이들은 사고로 죽었지만 당신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하는 짓거리예요? 여러분은 안녕하실 것 같습니까? 이런 새끼들에게 절대 안녕하지 않아요. 저는 이 똑같은 잣대가 왜 지금 명백히 문재인 정부에 민간인 사찰을 했다고 하거든요. 감찰과 사찰, 경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개같은 새끼들은 여러분 감찰과 사찰이 틀려요. 적절한 예를 들어드렸는데 여러분이 청와대 감찰 이 사람이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민심을 듣고 취합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건 그냥 감찰이에요. 사찰은 특정인을 두고 타겟을 집어서 특정 사안에 대해 목표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이를테면 저를 두고 뒷조사를 해도 그거는 민간인 사찰입니다. 본인들에게 반대를 한다고 해서 뒷조사를 하는 건 불법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불분명한 경계를 본인들에게는 이런 유전자가 없다는 괴랄스러운 농담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장담할 겁니까? 이 자들의 여러분들을 사찰하지 않고 지켜보지 않고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유죄의 덫을 씌울 거라는 것을 어떻게 장담하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적어도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근 2년간 국정 운영은 안 하고 두 가지에 매몰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 발악이, 그리고 하나가 무분별한 민간인 정보 취합인데 이게 목표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무슨 짓을 하죠? 나라를 김정은에게 넘기고 있어요. 이건 명백합니다. 눈을 뜨십시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대한민국 땅 안에 친 김정은 인사와 반 김정은 인사를 가려서 나중에 죽일 자들을 색출해야 되고 분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무분별한 사찰은 광범위하게 당연히 이루어졌을 겁니다. 이걸 캐물어야 합니다. 자, 세월호로 만들어진 정권입니다. 근데 세월호로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한 짓만큼은 세월호를 빼버립니다. 세월호로 만들어진 정권이기 때문에 세월호로 만들어진 잣대를 그대로 갖다 대야 합니다.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의 유전자는 세월호 유전자입니다. 근데 왜 너만 피하니? 미친 새끼야. 여러분, 저보고 개새끼라 하지 마시고 문재인에게 당당한 주권을 요구하십시오. 국정조사를 여당 배제하고 청와대를 모두 배제한 다음에 특검 인원을 구성해야 합니다. 특검을 구성해서 민간인 사찰이 어느 부분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됐는가, 성역 없는 조사를 여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뉴스라고 저희를 재판에 회부시키고 가른다. 제가 갇히면 공산적화는 완료된 겁니다. 그런 세상은 안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세월호를 망각하고 싶겠지만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월호에 대해서 되물어야죠. 그리고 자식들의 슬픈 별이 된 죽음을 이런 양아치 정치인들을 식별 못하고 오히려 같이 동조하는 유가족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당신들 위에라고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당신들 체크카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신들 위에 존재하는 ATM기가 아닙니다. 우린 당신들 이웃이에요. 어디 고철 덩어리를 건져내는데 1조 2조를 퍼붓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아이들에게 부끄럽고 창피한 부모가 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저는 전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감성이 없는 피도 눈물도 없는 새끼가 맞아요. 그렇지만요, 전 옳은 건 옳은 겁니다. 감성이 이성을 압도하는 미친 세상, 만약에 그 감성이 미친년들이 상식으로 생각하는 의식 수준이라면 그 사회는 미친년들이 사는 세상일 겁니다. 불확실한 감성에 목을 매겠습니까? 멋지지는 않지만 확실한 이성을 되찾겠습니까? 여러분들 손에 달렸습니다. 저는 프로방공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의예요. 공생상생 이딴 거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죽여야 할 적입니다.